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원주시 흥업 소재 중천철학도서관입니다. 오늘 드디어 중천학당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겸한 중천철학도서관의 새로운 강좌, 대담식 강좌라서 이제 일문 토크라고 붙였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커다란 주제 제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뉴노멀 시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양식이 많이 바뀌었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악수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종종 하는 등등의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대를 표현할 때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래서 오늘부터 5주 연속으로 5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작은 생명체죠. 생명체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의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세계와 인간의 몸에,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몸과 몸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는 시간을 첫 번째 이야기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자, 이 주제를 위해서 오늘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신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일어나셔서까지. 뭐 간단하게 선생님 먼저 스스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신익이라고 합니다.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인데요. 지금은 치과 의사 일은 전혀 하지 않고요. 이빨 뽑다가 이빨 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의학과 관련된 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과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는데 벌써 이제 올해 설 전후 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시작이 됐고,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가까이 다가가는, 지나게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번의 커다란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보니까 유럽 지역도 그렇고 미주 지역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오히려 제2차 확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최초 발병 국가였던 중국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정도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그런 표현을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질병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 질병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사는 동안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상은 전혀 다르죠. 예전에 경험을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질병이 사실은 우리 역사상에서 항상 일상이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역사상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 내염, 콜레라, 뭐 장티푸스,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겪었거든요. 특히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질병이 전쟁의 피해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보면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렵 채취 시기에는 그다지 이런 질병이 많지 않았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의 인원들이 몰려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섭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악화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모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 정화가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역병들이 돌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도 어려서 설사를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위생관념하고 지금의 위생관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생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 몇십 년 동안 질병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네, 저기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강의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호흡을 끊어가면서 해야지 앞에서 보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 인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그 강의를 바로 시작하셨는데 제가 바로 드렸던 질문이 요거예요. 최초 발병, 그것도 인구 대국인 중국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만 간 넘은 정도의 감염자 숫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적죠. 엄청 적죠. 예,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년 동안 벌어진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발병도 하기 전에, 우리나라 발병도 되기 전에 벌써 진단키트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전에 준비를 했던 거,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했던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IT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 이런 것들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만큼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2020년 올해 보내고 있는 올해가 한강의 기적의 세 번째 버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 발전의 부흥이고,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촛불혁명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죠. 이게 두 번째,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또 다른 형식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까지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 학자들의 평가는 두 눈이 후둥그레질 정도로 정말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학의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주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경계와 소통, 코로나19 이후의 생물 문화적 삶. 조금 어려운데 아까 이제 질병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주제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먼저 제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몸의 경계와 소통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몸의 경계가 새로 생겼죠. 마스크라는 경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죽일 수가 없어요.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건 소통이에요. 언택트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른 의미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교류되지 않으면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보의 교류, 또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고통의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비교적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 몸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좀 이렇게 되면 또 강의가 되니까 곤란하지만 의학을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철학 도서관이니까요.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붙어 있는 부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생물 문화적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체 아닙니까?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이 분명히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죠. 문화적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물적인 삶, 생명체로서의 삶, 그다음에 문화적인 삶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어져 있다,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동물들은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걸 둘을 섞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한 질병, 이것 말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질병들을 앓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경계와 소통, 그다음에 생물 문화적인 삶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질병은 우리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봐도 굉장히 엄청난 질병사들이 많습니다. 질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전쟁에서는 총칼에 의한 사망보다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좀 조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랬고요.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가장 크게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유럽의 패스트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질병들은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의 사례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뭐였는가 하면요. 그 유럽인이 아메리카를 들어가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스페인의 그 정복자들의 군대가 수백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마야 같은 데 가서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이런 가진 곳을 그냥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총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천연두 두창이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역사하고 질병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의 그 토착 그 종교가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념체계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는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말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제가 보니까 그 스페인 독감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이런 2차 코로나를 겪는 그런 하나의 작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학은 성공의 역사여만 했어요, 의학사는. 그래서 의학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등한시한 역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조선에도 있었어요, 조선에도. 그때 이제 일제 때 아닙니까? 일제 때인데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면은 조선에서만 14만 명이 죽어요. 14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3.1운동의 어떤 원인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고도요, 조선시대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역병은 뭐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그 적은 인구 중에서 10만 명 이상 죽은 그런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하는 거죠. 그 이제 질병의 역사고, 그래서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한 100년 동안은 소독이니 무슨 항생제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 박테리아는 상당 부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다른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예를 들면 천연두, 두창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에 새로 한 적 없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전염병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1960년대예요. 불과 한 50년 전이에요. 5, 60년 전입니다. 근데 웬걸?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과 인간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때는 이 질병이 막 퍼져요. 많이 퍼지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전략을 개발합니다. 어떤 전략을 개발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잖아요.
이러면 전파가 잘 안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최대한도로 번식시키는 게 얘네들은 방향이거든,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 씻고 마스크 하니까 잘 안 퍼져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막 퍼트려 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자기 아무 전략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막 퍼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많이 퍼지니까. 그런데 손 씻고 이 마스크 하잖아요. 그러면은, 퍼지지를 않아요. 퍼지지를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여요. 그래서 이게 약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했을 때 전파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독화에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병률도 낮지만 사망한 사람들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하고 동아시아인들이 무슨 강압적이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새로 만들고 그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의학적인 반성을 의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철학적으로 반성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학계에서 이런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진화죠. 미생물이 진화하는 거예요. 미생물과 인간의 관계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미생물과 인간 간의 군비 경쟁이라고도 흔히 얘기하거든요. 군비 경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항생제를 개발하고 소독제를 개발하면 이 미생물들도 그에 따라서 변화해 나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보통 한 20분이래요. 인간은 한 25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엄청 짧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진화의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지는 넘어가고요. 한 면역입니다. 면역. 우리 면역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면역은 적절해야 되는 거지 강하고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의 사례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취약층이 있죠. 노약자들이 주로 걸리잖아요. 이때 거꾸로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한 1주, 2주 앓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1년, 2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이게 스페인 독감의 사례거든요. 근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걸려서 다 죽었던 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제 전문 용어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사이토크롬 스톰이라고 그래요. 사이토크롬 폭풍. 그러니까 면역계가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들어오니까 얘를 한꺼번에 팍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면역계가 얘네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공격해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면역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우리 생명체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 적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역은 강하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과 많이 관계가 됩니다.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역. 한자 보시면 역 그러면은 질병의 역 있잖아요. 질병의 역 이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예요? 뭐죠? 뭐 군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지는 게 있잖아요. 군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군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차출하는 거 그런 것도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의 부담과 그런 그 공공적인 그 서비스에
나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오리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병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병에 대한 것이지만 역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은 둘 다 면역이죠. 예를 들어서 부역을 면하는 것도 면역이고요. 병에서 면제되는 것도 면역입니다. 근데 한자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은 오리진이 비슷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자에서는 그게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 서양 말에서는 이게 일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말로는 무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무누스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아주 복잡해요.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걸 구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역이라고 하는 게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신의 역할이 아주 복잡하죠. 다단하죠. 우리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가 구분이 안 되죠. 선악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막.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 로마에서 면역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돼요. 군대 안 가도 돼요. 그 대신에 보호도 받지 못해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에 그 이태리의 그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타스, 이뮤니타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뮨은 면역이죠. 커뮤니타스는 공역이에요. 공역. 면역은 역에서 면제되는 거지만 공역은 역을 함께 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부담이라는 것이 공공 서비스에 관계된 부담도 있고 질병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같이 섞여 있었던 거죠. 모호하게. 근데 이거는 그것이 분리가 되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되살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아들놈이 체코에 살거든요. 프라하에 사는데,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또 퍼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대요. 이건 그러니까 참 자유를 한다 그러고 무슨 이건 음모론을 믿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돈 벌라 그런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수진 교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복합적으로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 민주주의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공동체로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민족은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IMF 같은 것도 그랬고요. 태안 앞바다에 기름 흘렀을 때 그 수백만 명이 가서 바위 닦는 거 보세요.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IMF 때도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근무호기 운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강점,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도 있지만 또 그것을 겪어내면서 우리 몸속에 체화된 그런 역사적 경험,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물 문화적인 현상과 연결된 거다. 우리는 생물 문화적인 현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의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이 안에 화살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청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뭐냐면 술이에요. 술유자예요. 그러니까 화살 맞고 창 찔리는 걸 갖다가 술이라고 하는 건 술은 이제 약의 대명사거든요. 약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같은 글자인데요. 뭐냐면 술 대신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도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의자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통에서는 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병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통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소의는 의병, 병을 치료한다. 그다음에 중의, 보통 의사는 뭐냐? 의인, 사람을 치료한다. 거고요. 대의, 큰 의사는 의국, 나라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에서 질병이 일상인 삶을 살아왔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한 100년 동안 그것이 비교적 뜸했던 시절을 살아왔지만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질병의 관계는, 특히 역병의 관계는 진화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 간의 관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진화의 관계고, 그것을 면역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부담이라는 것은 개체 또는 개인에게만 쥐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은 비교적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전통, 이것이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